좀 이제 오해일 수 있는데요. 미국이 정책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까? 지금 대략 4.5, 4.6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5.56으로 올린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금리가 적당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해머로 때리듯이 갖다 때려버렸거든요. 저는 한 번에 사이클한 충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주택시장은 다른 패러다임에 접어들었다. 안녕하세요. 미래세 자산운용 김경록입니다. 저번에 한번 출연을 했었는데요. 다시 이렇게 머니인사이더 구독자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패권 시장하고 이코노미스트를 한 25년 이상 했었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10년짜리 미국 채권 가격이 한 마이너스 한 25% 정도 떨어졌죠. 그리고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영국 30년짜리 국채 가격이 단숨에 마이너스 20% 가격이 급락할 때도 있었고요. 지금처럼 주식 가격이 급락할 때 채권 가격이 보통 다 보완을 해줬었는데요. 둘 다 이렇게 양방으로 터지는 것은 제가 시장에 있은 이래는 처음인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그런 경우가 있긴 했는데요.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볼 때는 거의 희귀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이 조금 어려운 국면이고 전문가들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IMF나 뭐 여러 가지 국제기구 그다음에 중앙은행 총재 이런 사람들도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것저것 좀 읽어보고 제 경험을 통해서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또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서 또 나름대로 또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성심성의껏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좀 엄중하고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을 주택을 언제 사면 될까 이런 고민을 벌써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최소한 내년에 가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 일단 내년까지는 전혀 안 쳐다보고 있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조금 더 저는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최근에 이제 금리가 인상돼서 부동산 리츠 시장으로부터 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심하게 좀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1차적으로 끝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물가라는 것이 한번 이렇게 오르고 나서 또 조금 사그라들었다가 또 한 번 이제 지진의 여진처럼 또 한 번 이렇게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가 않았고 물가가 이제 우리가 하반기 내년 초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고 그러지만은 그 다음에 그걸로 완전히 이제 진정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이제 파동이 있을 수가 있고 그 파동에 따라서 이제 중앙은행이 또다시 이제 금리 인상이 이러한 카드를 어떻게 만지작거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체로 이미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조금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 중간에 뭐 조금씩 좋아질 수 있는데요. 완전히 국면들의 어떤 문제점들이 해소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파월이 또 그랬고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인 장유 총재도 그 이야기 하셨죠. 이번에 금리 다 올리고 나서 주택시장이 앞으로 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주택시장 쪽에서는 특히 부동산 시장 쪽은 꽤 좀 엄중하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이제 대충 지금은 이제 내년 상반기 초 정도로 보면은 미국 이제 정책 금리를 4.5, 우리나라 3.5, 뭐 대략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인데 만일 이게 생각보다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시장이 한 번 더 또 이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게 제가 최근에 좀 보고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제가 이창용 총재님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분이 꽤 시원시원하게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사실은 뭐 금리를 올리고 경제 상황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제 어나운서를 했는데 부동산 시장은 안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했고 아마 속마음은 이게 이번으로 물가가 진정되고 그걸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차후에 대한 대비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뭐 당연히 우리나라는 단기금리에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그래서 지금 금리를 이렇게 급하게 인상하는 것이 대출받은 사람한테 내년에 직격탄 온다는 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가가 좀 안정되면은 정책금리 인상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늦추고자 할 것 같고 그리고 뭐 미국 금리를 그대로 따라간다. 그거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뭐 50에서 100bp 정도는 차이를 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3%까지 왔는데 뭐 25bp 두 번 올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이제 따라갔다가 조금 템포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떨어뜨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한 1, 2분기를 더 보고 나서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의 상황을 더 보고 나서 그렇게까지 조금 더 길게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원래 뭐 전공을 이창용 총재께서는 매크로 쪽을 전공을 하셨으니까 하버드에서 이제 레리 서머스 제자이지 않습니까? 그 전공을 하셨으니까 매크로에 대해서 이제 많은 특징을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물가라는 충격파라는 것이 한번 이렇게 충격을 주고 나서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가격을 하락이나 그걸 전망하시려면 작년 초나 상반기에 했어야 되고요. 지금은 뭐 하락한다 만다 이거 가지고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하락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아니 금리가 이렇게 올랐는데 부동산이 하락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군집 행동으로 그렇게 많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다른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첫째 금리가 많이 오르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가구 수가 증가한다고 전망을 하지만요. 그 가구 수가 다 60대 이상 가구 수입니다. 그 이하의 가구 수는 감소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35세에서 54세의 가구 수를 보니까 우리나라 총 가구 수는 2039년이 피크입니다. 계속 증가하거든요. 근데 35세에서 54세 가구 수는 이미 2015년에 피크를 쳤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계속 떨어지고 앞으로도 떨어지게 됩니다. 가구 수가. 그러니까 구매력이 큰 가구들, 이런 가구 수는 이미 가구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저변을 바치고 있는 것이 결국 가구 수, 그 다음에 금리, 그 다음에 소득 이런 거죠. 근데 금리가 적당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햄머로 때리듯이 갖다 때려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구 수가 장기적인 저변을 바치고 있는데 그것조차 지금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그래서 이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장기적으로 안 좋게 보는 이유가 중국의 인구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 부분인데 우리나라 지금 물가가 이래 오르고 인건비는 그만큼 오르지 않고 그러니까 실질 소득은 사실은 지금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 이거 월급 받았는데 이게 물가는 오르고 하는 것이 결국 내가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내 소득이 줄어들었다. 그다음에 이자 소득으로 나가게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주택에 대한 부분은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요. 40%로 떨어질지 뭐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이제 내년에 하고 다시 V자형으로 반등을 할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한 번 더 불확실성이 물가가 내년 한 번으로 끝날 것인가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이제 한 번 더 불확실성이 있고요. 그래서 좀 길게 보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올 상반기 정도에는 내년 상반기 정도면은 대략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쭉 흘러오는 것을 보니까 결국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경우는 물가가 오르면은 가격도 오르게 돼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따라서 오르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는 조금 길게 이연돼서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자산 가격에 대해서는 내년이 아닌 아마 후내년 정도까지 생각하는 이런 시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로 사이클하게 아주 작은 사이클로 일어나는 부분은 뭐 베어마켓 랠리든지 뭐 이런 것에 기회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로 이렇게 크게 이제 장이 전환되는 거는 조금 더 이렇게 관망을 하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좀 이제 오해일 수 있는데요. 과연 미국이 정책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까입니다. 지금 대략 4.5, 4.6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이걸 5.5, 6으로 올린다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하는 거죠. 그게 저는 이제 조금 간과하고 있는 리스크가 조금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건 결국은 이제 물가가 어디에서 잡혀줄 수 있느냐 한 건데 물가가 올 하반기에 완전히 잡히느냐 아니면은 물가가 한 번 더 또 결국 마지막에 한번 영향을 주고 결국 물가가 잡힐 거냐 하는 건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 아시겠지만 차가 많이 막혀요, 요즘. 물론 가을철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의외로 소비가 많습니다. 소비가 강합니다. 예.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소비가 강한데 그러면은 이 소비 이게 이제 좀 있으면은 인건비로 들어와서 지금 서비스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서비스 가격은 대부분 인건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건비가 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하반기에도 이 인건비 상승 때문에 물가가 영향을 받는 것 이게 이제 매크로를 하는 사람들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총재께서도 이 부분을 아마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전체 길게 내년 하반기까지는 다 주시해서 아마 보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버리는 이유가요. 그런 물가 부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소비가 이렇게 계속 강하게 유지되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소비가 꺾이려면은 자산 가격이 꽤 사람들이 타격을 받아야 소비가 비로소 꺾이지 않을까. 중앙은행 총재도 그런 고민들인 거죠. 사실은 그 정도까지 꺾어서 물가를 잡는 사태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빨리 좀 이렇게 소비가 조금 꺾여가지고 여기서 4.5 정도에서 끝을 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꺾이면 이제 임금 상승이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고 하는 부분. 그게 저는 지금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반영하고 있는 게 4.5, 3.5 이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3.5, 미국 4.5를 반영하고 있는데 물가가 안 잡힌다면 그게 저는 이제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컨센서스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다른 계량 공부하는 교수하고 이제 저희가 물가가 앞으로 떨어질까 오를까 하는 국면을 전환하는 예측 모형이 있습니다. 그 예측 모형을 저희가 작년에 2021년에 돌릴 때 거의 올라갈 거라는 예측 확률이 거의 80, 90%까지 작년 상반기에 이미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측 모형에 따르면은 작년에 이미 인플레이션은 강하게 온다 이렇게 예측 모형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돌린 예측 모형을 보니까 물가가 올라간다는 확률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로는 앞으로 하반기 남은 기간하고 좀 인플레이션이 좀 진정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던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다양한 자산 가격이 그 순간적으로 뜰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한 지금부터 1분기, 2분기, 3분기 내년 상반기까지겠죠. 상반기까지 일어나는 게 베어마켓 랠리가 일어날지 아닐지 이게 이제 조금 궁금하고요. 그래서 베어마켓 랠리일지 진짜 랠리일지는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이제 인건비 상승에 대한 물가 부분 이런 부분이 아직은 안 죽고 있기 때문에요. 물가라는 것이 그렇게 중앙은행이 저렇게 금리를 올려대는 것은 물가라는 것이 이렇게 한번 강하게 오르게 되면은 한번 이게 우리가 큰 충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충격이 단박에 이렇게 확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쭉 예진처럼 한번 파도를 타면서 이제 사라지는데 그 파도 부분이 이제 내년 부분에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어떻게 될지 하는 것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 부동산 쪽에 이제 좀 타격을 받게 되겠죠. 부동산 쪽에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개인들의 그 소비에 영향을 꽤 주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 그럴 거예요.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 떨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변의 사람들. 떨어졌다가 소비를 안 멈추는 겁니다. 아직은 그래도 떨어지기는 하는데 아직은 또 좀 지나면은 뭐 진정되고 또 시간 지나면 오르겠지죠. 근데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려면은 야, 큰일 났다.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안 오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때 이제 소비를 줄이게 되는 거죠. 부동산은 최근에 이제 중소형 증권사들 PF 뭐 문제 생긴 거 보셨듯이 국제적으로 이제 시장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시장에서도 은행들은 이제 LTV 같은 게 50%니까 사실은 은행은 뭐 별 걱정은 없고요. 이제 그 외에 세컨드 티어의 은행들 이런 쪽은 이제 조금 과연 어느 정도의 담보율을 잘 충실히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은행마다 다르긴 할 텐데요.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LTV를 낮게 가져가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 우리가 일본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이 90년 초 80년대 말에 한참 부동산 버블이 일어날 때 LTV를 130%씩 이렇게 줬어요. 가격이 올라갈 것이니까 이 정도 줘도 또 가격이 올라가면은 LTV가 떨어지니까. 그럼 100 이상 줬다는 거는 어떤 의미죠? 예를 들어 집값이 부동산 가격이 5억이다 하면은 그 다음에 한 6억 5천 이렇게 준 것이죠. 대출을. 왜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10억이 될 것이니까. 그런 이제 상황에서 무너졌던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다 박살이 났어요. LTV를 130을 줬는데 거기서 부동산 가격이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졌는데 이거는 뭐 완전히 그럼 자기들의 원래 가격 대비해서는 남아있는 가치는 한 30%밖에 안 남아있다는 소리니까 날린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LTV를 50% 이렇게 제한해 놓으니까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터져가지고 은행이 문제는 안 생깁니다. 은행은 이제 이자가 제때 안 들어오니까 약간의 이제 부실, 소위 말해 이자를 제때 안 갚은 그런 부분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하고 그거는 은행이 지금까지 충당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소비가 줄어듭니다.
이자 금액이 이렇게 급등하게 되기 때문에 이자 금액으로 지불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대출자에게서 예금자에게로 돈이 이전되는 거죠. 예,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이전시켜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참 그렇게 그런 면에서 보면은 돈의 흐름이 재밌는 구조인데요. 하여튼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자 소득을 예금을 통해서 많이 돈을 받는 사람들은 소득이 생기겠죠. 높아지고. 근데 아시다시피 거액 예금자들은 보통 보면은 이제 부자들이니까 그 돈이 생겼다고 해서 그만큼 소비 지출을 안 하거든요. 자기가 먹고 사는 생활하는 데는 금액이 한정적이니까요.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이 낮고. 근데 이제 저소득자 같은 경우는 빠져나가는 것만큼 자기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경우에 당연히 이제 소비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나라는 이 문제 때문에 소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은 총재께서도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하셔가지고 아마 제가 보니 뭐 우리나라가 미국 금리 맨날 보면서 이걸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한은 총재께서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은 안 할 거고 지금 현재는 환율이라든지 시장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물가가 아직 전혀 잡히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제 그 정도 저기는 자이언트로 가면 우리는 빅 스텝으로 뛰어가고 하던 식으로 해서 따라가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핸디캡입니다. 미국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세계 시장을 보는데 재밌는 사건은 92년에 일어났던 유럽의 사건을 보면은 지금 사건하고 비슷합니다. 92년에 영국의 중앙은행이 지금도 영국의 중앙은행이 한번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그때도 똑같이 한번 재미있는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때 이제 유명했던 사건이 파운드화 공격을 조지 소로스하고 드래켄밀러가 했거든요. 소로스 펀드에서. 그래서 이제 영국 중앙은행이 결국 항복을 하고 파운드화를 절하시킵니다. 그 이면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제 영국은 실업자가 많았어요. 대처 정부 이럴 때 보면 구조조정한다고 거의 대공황 이래 가장 많은 실업자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내부적으로 경제가 안 좋으니까 뭔가 경기를 진작시키는 정책을 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못 올리죠. 그런데 그때 독일은 이제 통독이 되고 나서 인플레가 생기는 바람에 무조건 금리를 올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 은행이 이전에 중앙은행이 분데스방크였는데요. 분데스방크는 아주 강력한 인플레이션 파이터입니다. 예, 또 저 뒤로 돌아볼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독일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1차 대전 후에 어마어마하게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만 생기면 파이팅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최우선적으로 잡는다는 것이고 그게 각국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입니다. 독일은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고 미국은 대공황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실업이 생기면은 중앙은행이 움직여요.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업이 생기면 중앙은행은 금리 안 올립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은행 무슨 트라우마를 갖고 있느냐? 외환위기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환율이 지금 언제 막 저게 오히려 관심인 거죠. 그래서 각국마다 나름대로 이제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서 그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분데스방크는 이제 ERM이라고 영국의 파운드화를 마르크화에 묶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막 인플레이션 생겨서 통화가 약세가 될 것 같으니까 묶어 놓았는데요. 그런데 분데스방크는 금리를 막 올리고 있고 환율을 유지하려면은 영국도 올려야 되죠. 올리려면은 국내 경제가 박살이 나고 그러니까 영국이 여기서 이제 고민이었던 거죠. 그때 소로스가 나타나서 파운드 약세 베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화를 대거 갖다 팔고 시장에 막 그냥 파운드화를 계속 매도를 해댔거든요. 그걸 중앙은행이 계속 파운드화를 사주고 있다가 결국 92년 9월 달에 항복하고 파운드화를 절하시켜 버립니다. 그게 지금 독일이 미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은 경제가 1인당 GDP가 6만 3천 달러를 갈 정도로 경제가 튼튼해져 있고요. 그 대신 유럽이나 이런 데는 1인당 GDP가 4만 달러 정도였어요. 이전에 비슷하다가 이렇게 갭이 커진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실업률도 미국은 낮고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를 올리더라도 경제가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겠다. 그 주변에서 주변 국가들이 터지는 게 지금 유럽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나타났던 게 이제 영국이죠. 영국이 또 터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영국뿐만 아니라 이머징 마켓은 이미 터졌고, 그래서 서머스가 했던 이야기가 그것이거든요. 금리 더 올려야 된다. 그런데 월드뱅크나 이런 데서 IMF나 이런 데서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은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저개발국은 다 터질 게 마련인데 이 부분이 IMF나 월드뱅크에서 확실하게 지원을 하면서 금리는 올려서 세계 경제를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한 게 이제 그 레리 서머스가 최근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까 이창용 총재의 스승이라고 하는 레리 서머스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그게 이제 지금
영국, 유럽, 뭐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그 여파를 다 받고 있는 거죠. 예. 미국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은 또 이제 올릴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미국의 실업률 데이터입니다. 오히려 미국 실업률이 좀 증가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일 정도거든요. 미국이 실업률이 좀 증가하고 물가가 좀 떨어지고 하면은 시장에는 아주 호재인 그런 상황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 그 미국은 아직은 튼튼하기 때문에 자기가 금리를 마구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주변 국가들이 마치 그때 독일 때문에 영국이 막 터지듯이 지금 주변 국가들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게 터지는 게 이제 가계부채로 터지겠죠. 가계들이 어렵고, 예. 미국 주택시장도 이제 터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여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내년에도 어느 정도 좀 진행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가계의 금융자산, 실물자산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실물자산에서 좀 특징적인 게 거주자산,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두 채, 세 채 갖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예. 우리나라가 주식 투자를 덜 한다 하지만은 그걸 부동산으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투자의 자산군이 다른 거죠. 이제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 집 한 채 가지고 살면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 막 두세 채 사가지고 막 이걸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자산에서 작은 게 동산입니다. 뭐냐면 요트라든지 귀금속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게 갖고 있고 서구 사람들은 그걸 좀 갖고 있어요. 대신 우리나라는 이제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 인데 그게 지금 이제 거주주택만 가진 분들이야 뭐 어차피 그거 팔아서 뭐 하려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예, 거주주택 이외에 이제 부동산을 가지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과거와하고는 우리나라는 앞으로는 완전히 주택시장은 다른 패러다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고 아마 행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조가 변하는 것을 보면요. 일본도 70년대 한번 저성장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90년대 한번 저성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70년대 이제 오일 쇼크가 이제 닥쳐가지고 성장률이 반토막이 뚝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90년대도 한번 반토막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조 변화라는 것은 스스로 지원차서 구조를 변화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꼭 외부에서 한번 충격이 닥칩니다. 그게 유가라는 것이 충격이 한번 닥치면서 어차피 변할 구조가 확 변해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는 자산 버블이 꺼지면서 그 충격이 닥치면서 또 한 번은 이제 저성장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번에 주택시장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한번 초저금리가 되면서 왕창 한번 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대출도 많이 늘어났고 여기에 이제 한번 그 금리가 인상폭이 거의 어느 때보다 빠르게 인상폭이 오면서 이게 이제 충격을 가한 것이 저는 한 번에 사이클한 충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충격이 우리나라의 향후 일어날 구조 변화를 그냥 앞당겨서 주택시장이 이제 구조가 변해서 쭉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부채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주택시장 그 자체에 대한 충격이 좀 데미지가 큰 거죠. 어차피 구조 변화가 될 거지만은 이 충격을 받음으로써 확연하게 이제 그 패러다임으로 좀 접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내 두 채, 세 채 부동산 가지고 뭐 이거 사실은 이미 타이밍이 지났을 수도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얼마나 탄력성 있게 올라오느냐 이것도 고민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국내에 있는 뭐 우리가 노후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알짜배기 상가 하나 사서 내 노후를 보내겠다. 이런 거는 이제 잘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주택 하나 사서 또 주택 내가 한 두세 채 사가지고 보내겠다 하는 거. 제가 불과 한 2년 전 이런 때도 어디 강의할 때 여쭤보면 제가 이제 한번 자기의 재산과 그다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보니까요. 자기 주택 하나 있고 추가로 두 채가 있고 그다음에 뭘 할 것인가 또 하나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비중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갖는 부분은 앞으로 좀 이제 생각을 바꾸셔가지고요. 부동산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부동산을 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주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류센터라든지 뭐 안 그러면 톨게이트로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로 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인구가 늙어가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이제 글로벌한 부동산으로도 분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략을 바꿔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도 분산을 해야죠. 예. 특히 노후에는 우량자산, 그 다음에 분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부동산은 집중 투자해야 되잖아요. 직접 투자하면은. 그 상가 하나가 몇 억씩인데요. 예. 그렇게 하면 자기 노후 자금 거의 다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다가 뭐 상가 가격 나중에 거꾸로지면은 상가에 들어온 사람 없고 자기가 관리비 내고 하면 이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리스크가 그걸 이제 꼬리 테일 리스크라고 그러는데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한국 경제가 의외의 충격을 받으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은 이번에는 조금 하여튼 우리가 건투에도 보면은 약간 이렇게 힘이 없이 이렇게 건투를 한 10회전에서 하다가 거기서 쓰러진 게 아니라 한 대 빵 맞고 나면 푹 쓰러져 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구조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고 있던 차에 외부적 충격이 오면은 들어 누워 버리거든요. 그게 일본이 70년대 저성장 한번 들어갈 때 그랬고 우리나라가 주택시장 패러다임이 변할 때 지금이 하고 올해 내년 이때부터 이제 그런 국면에 접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